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어제와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에 대해, 삶에 대해, 비즈니스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의식을 일깨워서 감정 습관의 지배 존재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10억 달러를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10억 달러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좌절하거나 분노하는 감정을 느낀다면 당신의 삶의 질은 그런 감정 상태에 맞춰지게 됩니다. 얼마나 돈을 가졌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죠. 이 말을 명심하세요. 내 삶의 질은 감정 습관의 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의 삶의 질은 반드시 감정적 습관의 질과 일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감정에 놓여있든 상관없이 감정 습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만 합니다. 스스로의 문제점을 고칠 때까지 말이죠.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 중 몇 년마다 엄청난 폭풍으로 도시가 뒤집히는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사이클론이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해안가 지역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지역도 어쩌면 마찬가지고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같은 일은 다시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사를 안 가는 거야? 그들은 왜 이사를 가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쉴 수 있는 편안한 집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집을 떠나기 싫어. 내가 아는 곳은 여기뿐이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점, 물리적인 문제점은 발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점과 감정적인 문제점은 발견하기 어렵죠. 우리 모두 감정 습관에 집이 있으니까요. 몇몇 분들은 힘든 환경에서 자랐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가 자랐던 곳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해답을 찾아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 고통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현재 저의 바람입니다. 직접적인 도움은 줄 수 없지만 답을 찾는데 아주 상당한 도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저의 유일한 소망은 제가 겪는 고통을 남들이 겪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생각해보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느낍니다. 성공했음에도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을 했음에도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얻었음에도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익숙하고 오래된 감정 습관의 집에 있는 거예요. 아마 그곳은 익숙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 좌절, 분노의 집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느끼는 곳이죠. 그런데도 감정 습관의 집으로 돌아갈 방법만을 찾아냅니다. 자신이 처한 모든 환경에서 그렇게 행동해요. 혹시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나요? 별거 아닌 일에도 늘 분노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도 보셨나요? 매사 걱정이 앞서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도 아시나요? 그렇게 즐겁지 않을 때도 즐겁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요. 이상한 농담을 해대며 스스로 웃어버리죠.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세요? 이런 사람은 자기도 웃고 옆에 있는 당신도 웃게 만들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감정 습관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집에는 분노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화낼 이유들을 일부러 찾아내요. 이것은 그들의 습관이고 길들여진 것이죠. 심지어 폭풍이 불어닥쳐 그들을 어지럽힐지라도 그들은 원래 타던 배로 돌아가 버립니다. 당신의 집을 고친다면 멋지지 않을까요? 당신이 살고 있는 감정 습관의 집을 말이죠. 매일 이런 감정들을 갖고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즐거움, 감사함, 사랑, 그리고 충만함. 누군가의 옳지 못한 행동을 보더라도 연민을 느끼고 별일 아닌 듯 생각하고 이런 수많은 긍정적 감정들을 하루 온종일 느끼며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문제에서 빠르게 벗어나게 됩니다. 이번 주 안에라도 변화할 수 있죠.
이 말에는 한치의 과장도 없습니다. 당신이 완벽해야 한다는 뜻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때때로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신호가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고 매달리고 다른 부정적인 것들을 찾아내며 그것과 함께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결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돈은 물론이고 타인의 인정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저 생각에 그치지 않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인 어떤 일이 있어도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고통만 겪으며 살아가기에는 정말 짧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련은 삶의 한 부분이지만 고통을 겪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의 근육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습관들을 멋지게 다시 짓는다면 당신이 열망하는 삶을 살며 존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일주일만 해도 가능합니다. 당신의 모든 힘을 끌어내어 충분한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당신은 언제라도 당신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할 때,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사업이 안 되고 연인관계 문제 혹은 불안, 초조할 때 당신은 두려움의 감정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쁜 행동을 만들고 엉망인 결과를 불러오죠. 그 결과는 뇌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말했지, 너 못한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 상태를 벗어나는 방법은 자신에게 새로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나요? 당신이 느끼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들, 가족, 혹은 성취한 것들 말이죠. 가짜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랑스러움이요. 누구라도 하나쯤은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눈을 감고 그 기분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자랑스러운 그 느낌의 말이죠. 그리고 그때의 기분을 다시 느껴보세요. 그때처럼 여유있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마치 기분 좋은 아이처럼 기쁜 감정을 숨기지 말고 웃음 짓는 거예요. 자, 이번엔 당신이 감사한 것에 대해 집중해보세요. 혹은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요. 사람 혹은 특정 순간들, 아니면 원하는 것을 말이죠. 그 감정에 집중해보세요. 눈을 감고 그 감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가슴 뛰게 하는 것에 말이죠. 그리고 그게 일어난 것처럼 느껴보세요. 건강이 되찾아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연인관계가 회복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요. 그렇게 인생을 온전히 바뀜을 느끼고 그 느낌대로 숨을 뱉어보세요. 그리고 그 기분을 소리쳐 보세요. 이 방법으로 감정 상태를 바꾸세요. 좋은 것에 집중하고 움직임을 바꾸는 거죠.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보장된 건 아니지만 엄청난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러니 가능성을 늘려가세요. 감정 상태를 바꾸면서요. 그게 제 세미나의 핵심이에요. 몸과 마인드를 바꿔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단 하나가 뭘까요? 그건 바로 강력한 확신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먼저 강력한 확신을 갖습니다. 보통의 수준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강력한 확신을 가지면 이걸 할 거야, 저걸 얻을 거야, 내 삶을 이제 바꿀 거야, 이런 확신이면 이룰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절대 이루지 못할 겁니다. 아마 될 수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네? 이런 마인드는 사람을 그냥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확신이 있을 때
이룰 수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유, 그 차이를 만드는 마인드셋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결정짓나요? 그것을 잠재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게 뭔가요? 그건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내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수세기 동안 1.6km를 4분 안에 뛰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로저 베니스턴은 해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밖에 나가서 그냥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인드부터 바꿨습니다. 전문 선수도 아닌 대학생이라 육체적으로는 부족했기에 자신의 마인드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마인드를 믿어서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빨라졌습니다. 그가 달리기의 혁명을 일으키고 2년 사이에 그 달리기를 성공한 사람이 37명이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재력이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믿습니다.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런 믿음을 강화합니다. 모든 사람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충하고 작은 결과만 얻습니다. 그들은 문제점을 보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에서 대단한 것들이 올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이 없다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에서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믿음도 없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형편없는 삶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요? 봐, 이거 시간 낭비라고 했잖아. 쓸모없는 짓이라고. 그 순간 당신의 잠재력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위축되고 삶은 지루해지고 믿음은 루저처럼 됩니다. 이것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셀프 강화를 하여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몸에 독이 들어간 거예요. 그 대신에 만약 절대적인 확신이라는 엄청난 믿음이 있다면요. 믿긴 믿는데 이딴 게 아니라요. 돌아가는 배를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무조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예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우리가 스스로 확신을 찾을 때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은 믿음으로 강화되고 결국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럼 우리 뇌는 말합니다. 봐, 나 천재라고. 이렇기 때문에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이미 이루었다고 믿으면 실제 현실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당신의 경험담을 얘기해주세요. 전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페라리와 포르쉐를 샀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원했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이미 무조건 내 거다. 집착처럼 믿었습니다. 그때 제가 비디오 가게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매일 출근했어요. 일하러 갈 때 항상 쉬는 시간에 읽으려고 사업가 잡지를 가져갔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읽고 다른 정보들도 얻고 롤모델을 찾기도 하고요. 자동차 잡지도 들고 다녔는데 포르쉐 판매글을 엄청 봤었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뭐 하는 거냐고 비꼬 왔어요. 저는 포르쉐를 사려고 보는 건데요. 진짜 살 겁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정말 비웃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상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두는 게 좋을 거다. 그렇게 해봤자 헛수고야. 그런데 시간 쏟지 말고 일이나 해. 넌 절대로 못 가질 거야. 그게 현실이야. 그 상사는 저에게 루저가 되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얘기했죠. 아니요. 당신이 상사라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포르쉐를 끌고 여기로 올 거고 내 미래에 그 차를 운전해서 올 거고 당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직접 떨어진 비디오를 줍고 관리하세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 삶에서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 포르쉐를 끌고 그 비디오 가게에 갔었죠. 20대 중반이었는데 차는 포르쉐 911이었습니다. 드림카를 가지고 가게 앞에 주차를 했어요. 아는 얼굴들이 보였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못 잊습니다.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꼬리표를 붙입니다. 대다수가 과거 자신의 행동을 근거로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도 멍청한 짓을 하고요. 착한 사람도 못될 수 있고 못된 사람도 착할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해 속단하면 대부분 자신의 과거를 근거로 스스로를 규정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업데이트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정체성을 마음의 안전지대에 비유합니다.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방 온도로 비유해서 68도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재정적으로 내 안전지대라고 한다면 난 인간관계, 건강, 재정, 직업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원해. 하지만 지금이 익숙하죠. 그래서 대부분 자신의 안전지대에 눌러앉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온도가 떨어졌다고 해보죠. 당신은 자신이 68도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62도, 61도, 60도 혹은 59도 근처로 떨어져요. 이때 히터가 켜지면서 잠깐 너의 온도는 68도인데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야? 모두가 이걸 겪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어 라고 말하죠. 이 관계를 끊겠어. 이렇게 뚱뚱한 것은 안 돼. 그러면 투지가 생기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대부분 이해 못해요. 가속도가 붙어 생각한 것보다 더 탁월한 성과를 냈다고 해보죠. 68도에서 78도, 88도, 98도까지 오릅니다. 재정적, 정서적, 영적으로 말이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나요? 이봐, 이 주제를 알아야지. 넌 98도가 아니야. 그리고는 68도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히터가 멈추고 추진력을 잃게 되죠. 심지어 냉방 장치까지 작동하며 안전지대로 되돌아갈 때까지 스스로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확장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시적입니다. 그건 누군가가 담배 끊은 지 8일 됐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날짜를 왜 세는 거지? 이번에는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남들에게 말하려고? 내가 당신에게 담배 필래? 라고 물으면 무슨 브랜드야? 라고 묻지 않잖아요. 아니, 난 흡연자가 아니야. 그건 내 정체성이 아니야. 자기 정체성은 인간 특성 중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은 랜스 암스트롱의 엇갈린 면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는 이겨야 하고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폐와 뇌, 고안에 암이 걸려서 사이클을 계속하면 죽을 거라는 말에 아니, 난 챔피언이야. 방법을 찾아내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냈죠. 안타깝게도 규칙을 어겨서 명성에 금이 가긴 했지만 그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그의 정신, 즉 자기 정체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체념하고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 심리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확장시키지 않는 한 제자리 걸음일 뿐이니까요. 약간의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한정돼 버려요.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거침없이 돌파해 가려면 그것을 위한 수단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규정짓는 내적 감각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겪었던 과거 그 이상의 존재이므로 아무리 두렵거나 불편한 일이 닥쳐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자신감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사명감이 부족한 겁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당장 대책을 생각해내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되죠. 따라서 타인을 위한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 그걸 방법의 독재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너무 신나서 이거 할래 라고 생각하지만 해본 적 없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라는 생각으로 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출발하면 낭패를 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도 꿈에 대한 연설을 할 때 어떻게 이룰지 몰랐어요. 킹 목사는 확신이 없었지만
그의 부인이 몰아붙인 겁니다. 실제 역사는 꽤 흥미롭죠. 핵심은 그가 어떻게 꿈을 이룰 것인지 비전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는지 얘기했어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 안다면 그 강력한 이유가 당신을 늦게까지 깨어있게 하고 아침 일찍 깨워줄 겁니다. 저마다 이유는 달라요. 현실적 이유나 자녀가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죠. 누군가는 승리하는 것을 즐길 겁니다. 난 이기는 게 좋아. 내일의 최고가 되는 게 좋아. 그 이하로는 만족하지 않겠어. 당신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강력한 이유가 있을 때 방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에서 시작하면 두려움을 관장하는 뇌가 작동하면서 갈피를 못 잡습니다. 저도 90%는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무엇과 이유만 알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최고에게 배워서 속도를 높이죠. 예전에는 1억 달러 회사 열었과 5억 달러 회사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70억 달러 회사가 됐어요. 최고들에게 배워서 내 투자와 사업에 적용한 겁니다. 세계 최고에게 배우면 되는데 왜 맨 땅에 헤딩을 합니까? 최고에게 배워서 0.2cm 차별점만 배워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데 말이죠. 저는 최고로부터 배우는 데 집중하지 어떻게 해서 출발하지 않아요. 저는 무엇과 왜에서 시작합니다. 대다수는 여기서 잘못합니다. 자신감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한 것은 당신의 삶을 바꾸고 사업을 바꾸고 재정 상태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뻔한 얘기처럼 들린다는 거 압니다. 바보 같고 기초적이죠. 하지만 이게 진리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기준을 높이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재미없고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린다고요? 누구나 사람은 삶에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꼭 가져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나와 남들로부터 인내할 때 얻게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언가를 참아내고 싶지 않다면 그때가 삶이 바뀌는 시점일 겁니다. 사람들의 차이는 그들의 기준에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살을 빼야 해. 운동을 해야겠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 더 열심히 일해야지. 더 많은 전화를 돌려야겠다. 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아. 하지만 사람들은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화를 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해야 될 것 같아에 중독됐다고 부릅니다. 그 일로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신의 해야 될 것 같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겠다로 바뀔 때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해야 될 것 같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가 돼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인간이 변하는 시점인 겁니다. 이는 마치 군대의 장군이 섬을 점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군은 섬을 점령하고 싶어 합니다. 그 섬을 점령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타고 온 배를 모두 불태우는 겁니다. 이제 돌아갈 방법이 없어지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일 때 그저 해야 할 것 같아 정도의 바람일 때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을 성공으로 이끄는 겁니다. 클래스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냥 지쳐서 그렇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전 우주가 당신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급이 다른 세상이 있으니까요. 좋은 급, 훌륭한이라는 급, 형편없는 급부터 아주 훌륭한 급까지요. 당신이 꿈꿔온 것은 그저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와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낄 때까지요. 1000만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봐야 합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이 우리를 바라보며 말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충분히 두드린다면, 투지와 신념과 용기로 가득 찬 급을 유지한다면 그 급으로 승급시켜 줄게. 너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승 지점에서 2cm 전에 포기하니까요. 비범하고 훌륭하고 지칠 줄 모르는 위대한 정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저 그런 대단함이 아니라 그때 당신은 대단함입니다. 엄청난 게 뭔지 아시나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저 2cm만 더 갔다는 사실입니다. 2cm의 차이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쁨, 즐거움, 웃음, 행복한 가정, 열정, 경제적 안정, 자유. 그것들은 모두 2cm를 극복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제리 맥가이어의 영화에 퀀이라는 개념입니다. 너무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2cm 전에 포기합니다. 지쳤다는 이유만으로요. 반면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난 절대 포기 안 해. 충분히 하기만 한다면 문이 열릴 겁니다. 제가 부유해지게 된 날이 있습니다. 난 그날부터 부자였어 라고 할 정확한 날이 있어요. 전 거지였고 언짢았고 모두에게 화가 나 있었어요. 제 자신한테만 빼고요. 하지만 사실 내면으로는 제 자신에게 화나 있었습니다. 단지 제 스스로를 더 이상 깔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에게 돈을 빌린 친구한테 화가 나 있었어요. 전 거의 가진 것이 없었고 내가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14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고 나니 저는 음식을 사 먹을 돈도 없었고 3만 원만이 남아 있었어요. 전화를 하며 연락을 했지만 받지도 않았어요. 전 단지 조금의 돈만 필요했을 뿐인데 그는 저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계약서도 안 썼고 전 정말 언짢았고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25달러에 잔돈 조금이 있었어요. 그냥 26달러라고 합시다. 도대체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떤 계획도 없었고 미칠 지경으로 제 머리는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11평짜리 작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저는 베니스에 있었는데 마리나 델레이라는 곳에 요트들이 많아요. 그곳에 엘 토리토라는 식당에 가서 겨울인데 힐링하러 갔습니다. 운전을 해서 가지는 않았어요. 가스 소비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걸어갔어요. 제 옷은 허름했지만 창문이 바로 옆에 있는 곳을 구했어요. 요트들이 지나다녔는데 이게 삶이구나 하고 꿈을 꿨어요. 분노를 털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먹어야 할 만큼 많이 먹었어요. 가격은 6, 7달러 정도 했습니다. 이런 식사를 3, 4번 정도 더 할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칠 때쯤 정장을 입은 조그마한 꼬마가 오더군요. 아마 8살에서 9살 정도 돼 보였어요. 그는 그의 어머니를 위해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녀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의자를 당기고 여인을 앉히더군요. 그녀는 예쁜 여성이었지만 저는 완전히 이 아이에게 빠져 있었죠. 아이는 7, 8살의 나이인데도 점잖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식사값을 지불했어요. 6에서 7달러 정도였으니 17에서 19달러 정도가 남았죠. 이 작은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쪽이 몹시 젠틀맨인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쪽이 여성분에게 젠틀하게 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당겨주는 거요. 클래스 있네요. 내 이름은 토니예요. 이름이 뭐예요? 솔직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찰리? 비스무리했어요. 찰리, 엄청나게 끝내줬어. 하루 나가서 이런 점심 사 먹어. 그는 사실 우리 엄마예요. 이러더군요. 심지어 더 멋있잖아. 이럴 계획은 없었어요. 제 주머니에 손을 향했고
제가 가진 돈을 모두 꺼내서 줬어요. 17달러에서 19달러 정도 테이블에 뒀어요. 가서 점심 사 먹어 라고 했지요. 아이는 보더니 전 이 돈을 못 가져요. 넌 가질 자격이 있어. 왜요? 왜냐하면 나는 너보다 크잖아. 그는 엄청 크게 미소 지었어요. 저는 바로 돌아서 갔습니다. 저는 기절초풍했어야 정상이었어요. 이제 도대체 뭘 먹을 건데?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드디어 궁핍을 초월한 느낌이었거든요. 드디어 깨달았죠. 제 한계보다 훨씬 더한 내면의 무언가를요. 저를 공포에 떨게 만든 돈보다도요. 전 집에 도착했고 그날 우편 배달부가 왔어요. 다음 끼니로 뭘 먹어야 할지도 몰랐죠. 우편이 와 있더군요. 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온 것이었어요. 손편지로 널 피하고 다녔어. 내 잘못이야. 미안해. 내가 널 필요로 할 때 넌 옆에 있었어. 여기 너에게 빌린 돈에 조금 더 보탤게. 1200달러가 거기에 있었고 100달러도 추가로 있었죠. 제가 필요한 시기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에게 1300달러는 충분했어요. 저는 울었어요. 이 일이 저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했죠. 제 생각에는 이건 언제든 당신이 베푼다면 그건 언제나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베푸세요. 보상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겁니다. 그게 우연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부자가 된 축복받은 날이라고 믿기로 했죠.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도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궁핍으로 다시 돌아간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요. 삶의 비밀은 베푸는 겁니다. 당신이 없을 때 베푸세요. 그러면 약속합니다. 궁핍은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질 겁니다. 사람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충족감 없는 성공은 궁극적인 패배예요. 궁극적인 패배요. 당신이 성공하고도 행복하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완벽한 예시가 있어요. 세미나에서도 말했었는데 2014년에 저에게 크게 와닿은 이야기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국가적인 보물을 잃었어요. 로빈 윌리엄스요. 전 사람들에게 물었죠. 여기서 로빈 윌리엄스를 좋아하시는 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는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은 그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성취 과학 측면에서 그가 얼마나 훌륭했나요? 그는 훌륭한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어요. 전 세계가 웃었고 달성했어요. 그만의 TV쇼를 하고 싶었죠. 달성했어요. 1위 TV쇼가 되고 싶었어요. 그는 해냈죠.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했어요. 그는 아카데미상 수여를 받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웃기지 않고요. 극적이죠. 그는 해냈어요. 그는 아름다운 가족을 갖고 싶다고 했죠. 그는 모든 것을 성취했고 목을 매달았습니다. 최근에서야 누가 말하더군요. 그는 일생 동안 정신 이상이 있었고 약물 남용, 알코올 남용까지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지만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게 궁극적인 실패입니다. 제가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믿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은 하나의 힘에 조종된다고 믿습니다. 확실히 저보다 거대한 힘을 믿습니다. 신이라고 하던 하나님, 당신이 부르고 싶은 어떤 것이든 저는 믿어요. 그것이 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결정이 어떤 조건보다도 훨씬 강하게 우리를 조종합니다. 당신의 결정의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나누냐입니다. 10년 전을 돌이켜보세요. 5년 전, 15년 전 당신이 했던 결정을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다른 결정을 했다면 지금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더 좋건 나쁘건 완전히 다른 삶을요. 당신 같은 경우 당신이 하고 있던 것을 계속하며 돈을 벌면서도 비참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말이죠. 이 모든 세상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경우 앞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아름다운 상태로 살겠다고요. 고통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상태의 의미는 행복하겠다는 겁니다. 창조적이거나 열정적이거나 다른 것을 두렵게 만들거나 부유함을 느끼는 것처럼요. 어떤 상태든 이 아름다운 상태가 두려움 없이 정말로 당신 자체의 핵심 요소입니다. 인간은 모두 고통받아요. 당신은 아마 가족을 잃을 겁니다. 아마도요. 누군가 암에 걸리거나 당신의 사업이라면 정부가 아마 정책을 바꿀 수도 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당신은 파산 날 수도 있고요. 이혼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것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세요. 인생 자체가 불확실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결정할 수 있어요. 좋은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요. 성취가 중요하지만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을 즐길 수 있다면 사랑을 느끼고 쾌활함을 느끼고 열정과 호기심을 느끼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은 다른 이들을 100배 잘 대할 겁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부모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더 좋은 사랑꾼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더 좋은 사업가가 될 것이며 여러분은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의 말은 이겁니다. 결정하세요. 오늘 결정하세요. 행복하기로 말이죠. 제 삶은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가장 강력했던 것 중 하나는 제 가족을 위해 친절한 행동을 했던 어떤 사람의 영향입니다. 제가 11살일 때 저희 가족은 정말 힘든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돈도 음식도 없었죠. 그리고 그 당시 어머니와 아버지는 개와 고양이가 싸우듯이 싸우셨어요. 어머니는 가족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셨고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저에게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고 제가 첫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생들이 이 대화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장 큰 아이였고 부모님은 싸우고 계셔서 제가 문을 열 수밖에 없었죠. 문을 여니 엄청나게 큰 남자분이 서 있었어요. 저는 작은 아이였죠. 그분은 거대한 음식 상자를 들고 있었고 그 옆 바닥에는 요리되지 않은 칠면조가 들어있는 검은 냄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 아버지 집에 계시니? 라고 물었고 저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오셔서 문을 열었고 그분은 커다란 음식 박스를 들고 서 계셨죠. 그리고 이 상황은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분을 보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봐요, 우리는 자선 물품을 받지 않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 대고 문을 쾅 닫아버렸는데 그분 덩치가 좋기도 하고 한 발을 들여놓는 바람에 문이 그분의 발에 맞고 튕겨져서 열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선생님, 이건 자선단체에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마법 같은 추수감사절을 보내길 바라는 것 뿐입니다. 저는 그저 배달하는 사람이고요. 이것을 받아주세요 라는 말에 아버지는 우리는 자선 물품을 받지 않는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문을 다시 쾅 닫으려는데 이번에는 그분이 어깨로 막아서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분을 노려보았고 두 남자의 감정은 달아오르기 시작했죠. 그분이 박스를 들고 저를 보더니 아버지에게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당신의 가족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이제 아버지의 에너지 레벨이 올라갔죠. 이제는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음식을 받아서 식탁에 던져놓고는 그분의 얼굴에 대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분에게 감사 인사조차 하지 않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의 마음 한구석은 울고 싶었고
한 구석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화를 내며 다시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날은 제 생각으론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저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는 그 사람이 한 결정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는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내리는 3가지 결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결정 방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 순간 내리는 첫 번째 결정은 무엇에 집중하는지입니다.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저의 인생이 매우 다르게 된 것이 그날 우리가 이 3가지 결정을 매우 다르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날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저는 알아요. 아버지가 큰 소리로 몇 번이고 얘기하셨거든요. 자기는 가족도 돌보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버지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는지 말씀드리자면 곧 우리를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당시로서는 제 인생 최악의 경험이었고 제가 느꼈던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같은 날 저는 3가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어요. 너무 좋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삶을 바꾼 것은 제가 거기에 부여한 의미였습니다. 그날 제가 결정한 의미는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저와 저희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저도 낯선 이들에게 관심을 갖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언젠가 나도 잘 살아서 다른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누군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제가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17살에 처음으로 다른 가족을 도왔고 가장 황홀한 경험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떠난 제 인생 최악의 날이 사실은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제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제게 욕망과 추진력이 생기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자리하게 된 거죠. 저의 최악의 날이 최고의 날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나니 그것은 신의 선물이었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머물렀더라면 신의 선물은 없었을 겁니다. 오래된 컨트리 노래 중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 신에게 감사한다 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인생 최악의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인지를 이해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당신에게 그 최악의 날이 없었다면 지금 당신 안에 있는 그 무언가는 없었을 테니까요.